모멘트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어, 그치? 유효 깊이를 증가시키고 철근량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FCK를 증가시키거나 철근의 항복 강도 FI를 증가시키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그 저항 모멘트를 늘리는 방법은 저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전체적인 유효 깊이를 늘릴 수도 있고 철근의 항복 강도, 즉 FI를 늘릴 수도 있었고 FCK를 굉장히 늘릴 수도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철근의 양을 늘려서 저항 모멘트를 늘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순서로 이렇게 매겨본다면 상황에 따라 나머지 것들은 좀 변할 수가 있겠지만 유효 깊이 D를 증가시키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D를 증가시키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썼어요. 그쵸? 그러나 설계를 의뢰하는 우리의 클라이언트가 이 부재가 너무 깊게 내려와 있으면 굉장히 답답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칠 때 옆으로는 보호가 길어져도 상관이 없는데 보호의 깊이는 이거 이상으로 하면 안 됩니다라고 딱 못을 박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는 이 위에 있는 천장으로 인테리어를 해서 가려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깊이가 너무 많이 내려오면 층고가 낮아진 것처럼 보여서 답답하니까 이 높이는 절대 30cm를 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받았다면 설계하는 사람은 이거 공학적으로 아주 그거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우리가 고객 만족을 위해야 우리가 비즈니스가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30cm 넘지 않게 우리가 설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멘트의 저항 성능을 늘려야 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이 유효 깊이 D를 늘리는 거에 한계에 딱 봉착을 한 거지, 그죠? 그러면 나머지 중에서 방법을 찾아야지 뭐. D를 늘릴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제 AS를 늘리거나 또는 FCK를 바꾸거나 FI를 바꾸거나 이런 상태에 딱 들어가게 돼. 그런데 대부분 설계할 때 설계자에게 철근은 400짜리를 써주시고요. 콘크리트는 30MPa짜리를 써주시고요. 이렇게 재료의 물성이 정해져서 나와요. 그치? 그러면 그것도 안 돼. D도 못 건드려. FI도 못 건드려. FCK도 못 건드려. AS는 아까 본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휨부재의 최소 허용 변형률 0.004를 만족시키는 그 철근비만큼의 철근이 꽉 차게 들어가 있다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렇잖아. 그럴 때 압축부에도 철근을 집어넣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저항 모멘트의 성능 증가를 위한 방법 여러 개 중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면 D 그만 내려 D 안 돼 이렇게 단면이 제한돼서 사용 불가가 되고 재료의 성질이 이미 결정이 돼 있다면 얘도 안 되고 이미 휨부재의 최소 허용 변형을 만족시키는 범위에서 최대의 철근이 배근이 되어 있는 거 얘는 여러분들이 숙제를 열심히 해갖고 1등, 2등, 3등, 4등을 기껏 구했지만 그렇게 해서 철근의 저항 모멘트 성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설계를 하고자 하는 우리 구조 부재에 작용하고 있는 하중들을 생각해보면 분명히 모멘트를 늘려야 되는데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 그랬을 때는 압축부의 철근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압축부에도 철근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복철근, doubly reinforced라고 얘기해. 단철근은 뭐라 그랬어? 철근이 일렬로 배인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인장부에만 철근이 배근되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단철근이라고 얘기를 했고 singly reinforced. 이번에는 압축부에도 철근이 배근됐을 때 우리가 그것을 더블리 복철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저항 모멘트의 성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압축부에 철근을 넣는 그러한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사실 압축부에 철근을 넣는 이유는 시간 의존적 변형 때문에 그래. 크립이라든지 슈링키지라든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콘크리트만에 생겨나는 볼륨 체인지 그런 것들을 막게 하기 위해서. 압축부에 철근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콘크리트만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슈링키지하고 그럴 때 자기 맘대로 줄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리고 그 안에 철근이 없으면 시간 의존적으로 응력의 크립도 발생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어할 게 아무것도 없지. 근데 압축부에 철근이 있어봐. 나 이 기숙사에 사감이야. 나 오늘부터 3일간 휴가 간다. 그러면 이 어려운 난국의 학생들도 사감님 없으니까 뭐 대충 좀 그렇게 늦게 자도 되고 늦게 들어와도 되고 이렇게 마음에 그거 되잖아. 사감님이 딱 있으면 안 되잖아. 압축부에도 철근이 딱 있으면 슈링키지가 줄을 때도 이 철근한테 영향을 미치지. 어딜 줄어 임마 함부로. 이렇게 철근이 제어를 한다고. 그러니까 압축부에 철근을 넣는 건 실상은 이런 저항 모멘트의 성능을 증가시키기 그 메인의 목적보다는 압축부에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전단 철근을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옷걸이처럼 쓸 수 있지. 응? 전단 철근이 이렇게 늘어지잖아. 그 두 개 가는 압축 철근 위에 이렇게 딱 옷걸이처럼 쓸 수 있잖아. 시공성에 편의도 줄 수 있고. 압축부에 철근이 전혀 없을 때보다 크립이라든지 슈링키지라는 그런 건조축이라든지 이런 변화에 대해서도 제어를 할 수가 있고, 내진 설계를 하는 구역에서 말할 것도 없고, 그치? 그래서 압축부에 있는 철근을 사실상 우리는 콘크리트가 압축부에 강하기 때문에 철근을 안 넣는다고 얘기했지만 압축부에 철근이 들어갔을 때 얻어지는 그 베니핏이 굉장히 크더라 이거지. 그치? 그래서 실제로 저항 모멘트 성능을 위해서는 압축부에 철근을 추가되는 것이 전혀 필요 없을 때로도 압축부에 철근이 항상 존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시간의 조직 변형에 대한 제어 또는 시공성의 향상을 위해서. 그래서 복철근보의 효과를 우리가 요약해서 보면 인장지배 단면에서 파괴가 일어나도록 유도할 수가 있고요. 전단철근의 배근시 지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시공성을 향상시키고, 지속하중으로 인한 처짐을 감소시키. 철근이 없으면 지 맘대로 막 크립 이런 게 늘어나려고 그럴 때 철근이 딱 있으니까 얘가 늘어나려고 하는 걸 철근이 딱 제어를 해주잖아. 그치? 그렇게. 또는 위에 있는 철근이 있으니까 없을 때보다 여러 가지 연성이라든지 강성이라든지 이런 게 증대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저항 모멘트 성능을 증가시킬 필요가 하나도 없음에도 이러한 압축부에 철근이 배근되면서 얻어낼 수 있는 베니핏이 있기 때문에 압축부에 철근을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철근으로 충분히 가능했었던 상황을 왜 복철근을 써야 되느냐고 묻는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이외에 많이 부수적인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복철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재에 철근을 사용했을 때 얻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베니핏 그런 것들도 같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이 일단 좀 다르지, 그치? 자, 그림에 다른데 여러분 교재에 이런 그림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하나하나 다시 다 봐. 새로운 그러한 기호들이 등장을 합니다. B 똑같아요. 유효 깊이 D, AS 똑같은데 압축철근이 있는 그때의 철근은 AS 콤마가 아니고 AS 프라임입니다. AS 프라임. 응? 여기 콤마 이렇게 찍지만 AS 짝대기 프라임. 압축철근에 해당되는 모든 재료의 물선은 전부 다시 프라임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AS 프라임, 요 압축철근의 연단에서 압축철근의 중심까지의 요 깊이도 D 프라임이 됩니다. D 프라임, AS 프라임. 나머지 것들 없는 것들은 다 그냥 인장철근에 대한 거. 그때 다시 똑같이 변형률도의 나비넥타이를 여기 그려봅니다. 나비넥타이를 그려보고 여기에 0.003 여기에
엡실론 S 또 하나 압축철근이 있는 위치에 작용하고 있는 엡실론 S 프라임이 여기에도 나오게 됩니다. 프라임이 지금 3개 나왔네, 그치? 엡실론 S 프라임, AS 프라임, D 프라임 전부 압축철근에 관련된 건 다 프라임이 붙게 됩니다. 그 옆에 직사각형 응력 블럭을 나타내는 응력도를 그리고 0.85 FCK, A, FY가 되는데 요거는 콘크리트에 의해서 생겨나는 직사각형 응력 블럭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는 C고 요 압축철근의 압축력이 압축철근 때문에 작용하는 압축력이 있잖아. 그거는 C 압축력이니까 C 프라임이 됩니다. 그럼 압축철근이 출현하면서 프라임이 4개가 추가됐어. 뭐? D 프라임, AS 프라임, 엡실론 S 프라임, 그리고 C 프라임. 4개가 출현하네. 그러면 누가 봐도 아, 이거 압축철근 없을 때보다 새로운 이게 4개가 출현하면 계산 복잡해질 수밖에 없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 이런 그림이 딱 나오면 헉 하고 지어 하는 겁니다. 근데 냉철하게 봐봐. 어려운 게 뭐 있어? 그냥 압축철근이 출현했기 때문에 얘의 위치라든지 양이라든지 이걸 정의하기 위해서 프라임을 넣은 것 뿐이잖아. 여기 갑자기 어려워진 게 전혀 없잖아. 그림만 조금 복잡해졌으면 복잡해졌다 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앞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풀면 돼. 아까는 C 이꼴 T였는데 여기는 T 이꼴 C 플러스 C 프라임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대근이 돼도 하나도 여러분들이 선입견으로 복잡해졌다. 계산이 무지 복잡하겠지, 어렵겠지, 그런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서도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됩니다. B 똑같고요. D 똑같고 B 300, D 540 어디선가 보지 않았어? 아까 내가 첫 번째 해석 문제 그거야. 첫 번째 해석 문제의 그 보의 단면에 이번에는 복철근이 들어갔을 때 복철근이 들어갔을 때 안 들어갔을 때 앞에 있는 예제하고 모멘트를 살짝 비교해보면 복철근이 들어가서 모멘트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거 보여주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겠거니 이 정도까지 추측을 하면 아주 좋지. 그래서 B는 300, D는 540, D 프라임은 60, D 프라임은 60. 이게 왜 60? 내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이 철근의 끝단에서 요만큼을 철근 덮개 또는 피복이라고 얘기하는데 보에 대해서 얘는 항상 40mm야. 40mm인데 이 철근을 보통 25mm짜리를 쓴다고 하면 얘의 반지름은 한 20mm 되지. 그러니까 얘는 한 60 정도가 항상 맞는 거지. 임의대로 막 이렇게 갖다 쓰는 게 아니고. 그치? 그래서 D'은 60이 되고 AS는 4630이 되고 AS 프라임은 1520. 앞에 있는 예제 얘는 25mm짜리 철근 3개는 똑같은데 요 양을 아까 첫 번째 예제에서는 인장 철근했는데 얘가 이번에는 압축 철근으로 올라가고 이거보다 훨씬 큰 애가 밑에 깔렸네. 그치? 그래서 즉 3개의 25mm짜리 철근 3개를 압축 철근으로 올렸는데 약 밑에 있는 인장 철근의 3분의 1 정도를 위에 배근한 경우죠. 그죠? 똑같이 앞에 첫 번째 예제에서 봤던 거 기억나지? FCK 28, FY가 420이었죠. 420을 쓴 이유는 0.005가 아니라 2.5배의 엡실론 Y를 보여주려고 한 거잖아. 그치?